변곡점인 2월 증시,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의 S&P 500, 통계적으로 1월달 증시는 강했습니다. 2월 증시는 약했죠. 그럼 이 이후는 어떻게 될까? 통계적으로 3, 4월 증시는 강했습니다. S&P 500의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 50일, 보라색 200일, 이게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거나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그때 추세를 살펴볼게요. 빨간색 51선이 200일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죠. 이때는 주가가 크게 빠질 때였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51선이 200일선을 이렇게 뚫고 위로 올라갈 때 주가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지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데드크로스가 날 때 200일선을 51선이 뚫고 내려갈 때 크게 주가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랠리를 펼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데드크로스, 하락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표는 하나의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상승효과님,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회색,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파란색, 기업의 12개월 선행 실적이에요. EPS. 이렇게 실적이 바닥을 치는 구간들 있죠. 이렇게 실적이 파란 선이 바닥을 쳐요. 이럴 때마다 이 회색 코스피 조금 먼저 빨리 바닥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죠. 먼저 바닥 치고 반등. 이때도 마찬가지. 조금씩 바닥권이 빨리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적이 돌아나가는 그 시점, 그거보다 먼저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선행 실적 EPS와 주가가 이격이 많이 이렇게 벌어진 시점,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인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적 선행 EPS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보다 먼저 빠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오르고 먼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인데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양호하게 나와준 모습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지금이 그 바닥권 혹은 아직 최바닥은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 실적 턴어라운드보다 실적 바닥보다 먼저 반응해서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가가 먼저 바닥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반등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주가가 어떻게 아느냐? 주식시장에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또한 미리 선 반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의 뉴스, 실적, 경기 상황, 금리, 유동성 모든 게 반영되는데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으나 주가가 먼저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스 지수, 우리가 흔히 변동성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과거 1년 동안에 크게 이 박스권을 그리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현재 그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상승효과TV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고점에 와 있을 시점, 이때가 언젠지 기억나실 거예요. 주가가 아주 좋지 않았을 때였죠. 30, 40을 넘으면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 다다른 시점이고 추가적으로 삐죽 솟더라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당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새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여기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주가가 반등을 했다는 신호죠.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 즉 주가의 저점은 아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증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2월달 본격적인 증시 조정은 나오지 않아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조정이 무조건 이렇게 아래로 가격이 크게 빠지는 것만 조정이 아니거든요. 조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격 조정이 뭐냐?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그만큼 가격이 아래로 빠져주는 거예요. 주가가 2만원에서 3만원이 됐는데 22,000원까지 다시 조정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4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게 가격 조정입니다. 그럼 기간 조정은 뭘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거나 해서 매물을 여기서 녹이는 거예요. 가격을 빼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 기간을 늘어뜨림으로 해서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주로 나오냐면 매수 힘이 강할 때 강한 상승장에서 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받쳐주는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 혹은 늘어뜨리면서 시간을 두고 매물을 녹이다가 재차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달러 인덱스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아주 크게 빠지지 않았죠. 달러 선호, 달러 상승에 대비해서 혹은 현재 시장에 나오는 악재들에 대비해서 증시 조정이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횡보 조정 중이다. 물론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S&P 500의 지금 현재 조정폭 정말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되죠. 또 많이 반등해준 요 환율 상승, 이 폭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이 매수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 원달러 환율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매물대에서 일단 반등을 했어요. 이게 월봉인데 2월 달 내내 반등을 했죠.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반등을 한 거냐? 하락 후에 자, 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까지 정확히 찍어줬는데 추세가 굉장히 가파를 때,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 보통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 다음에 5개월 선을 찍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5개월 이동평균선 저항 자리이자 이 하락폭의 38% 반등 라인인데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그럼 반등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냐? 이게 아니라 여전히 추세는 하방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정도 여전히 하락폭의 여력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이라는 거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추세 안에서 장기 하락 추세 중에서 추세 안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이 반등폭 이거는 여기서 그냥 끝나도 무관합니다. 아무리 크게 반등을 했더라도 일단 최소한 조정 요건은 만족을 했어요. 여기서 빠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반등이 온다면 이 상승폭이 한 반절 정도 혹은 그 이상 이런 정도까지도 반등이 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조정의 최소 요건은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빠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는데 2월 달에 달러가 추가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달러가 본격적으로 다시 재하락을 시작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냥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달러가 조금 더 지금 1,300원 정도인데 조금 더 반등을 해줘서 증시 과열도를 조금 시켜주는 거죠. 증시도 일부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여준 다음에 한 3월달 정도부터 본격적인 재상승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최소 조정 필요 요건, 조정이 필요한 정도는 일단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져도 문제는 없다. 달러의 추가 조정, 즉 환율의 추가 상승은 선택지라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필수 기본 요건은 만족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2월 달에 증시가 저는 약간 조정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과열권으로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매수세를 시켜가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아요. 미국 증시 S&P 500을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S&P 500의 PER 18배 18.3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항상 말했던 평균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싸다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은 벗어났는데 어쨌든 평균 즈음이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5년 이평선을 일단 뚫어냈죠. 아랫꼬리 달고 예쁘게 뚫어냈습니다. 5년 이평을 지지 중에 있는데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은 폭락장이 나왔던 그 다음에는 무조건 5년 이평선을 회복해서 그 이상 가격에서 마감을 해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검정색 5년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래에서 마감을 했을 때 그 아래 구간에서 사 모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수익을 무조건 봤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가 굉장히 괴로운 시점이었지만 결국엔 이 장기 5년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탔다. 이게 미국 증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과열이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주가 바닥에서, 증시 바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증시는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잡주가 아닙니다. 무조건 차트만 보고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빠질 거야. 이게 과열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빠질 거야. 이거는 지수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개별주나 개별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와 주식 그 자체의 특성, 우상향하는 그 특성, 이걸 이해할 수 없으면 큰 흐름을 보지 못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란 게 뭐죠? 기업 실적, 이익의 함수죠. 주식은 기업들이 내고 있는 그 이익이 점차 증가하고 그 이익들이 계속 회사에 유보가 돼서 쌓이고 있으면 이게 점점 쌓여감과 동시에 증시는 이 힘을 바탕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조정은 계속 나오지만
이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익이 계속 쌓여가는 이상, 자산의 인플레이션, 새우깡, 임금, 짜장면값 계속 올라가듯이 자산 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원리 원칙을 무조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좀 다른데요. 현재 PBR 0.95배예요. 약간 싼 시점이죠. 미국 증시보다는 약간 싸다. 미국 증시는 평균 혹은 평균 바로 위쯤에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평균 아래에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코스피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PBR 1배에서 1.1배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이 구간이 주요 저항 그리고 패턴 목표가와 어느 정도 일치를 했죠. 못 보신 분은 지난 영상도 꼭 보고 오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코스피는 일단 싼 구간에 와 있고 아직도 5년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했어요. 아직 그 아래에 있다. 싸다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인데 폭락이 왔던 그 다음에는 무조건 5년 이평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회복 반등을 해줬다. 특히 이렇게 5년 이동평균선 그리고 10년, 20년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증시가 잠깐 내려오는 이런 시점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무조건 5년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시를 크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선 아래 라인과 윗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아래 라인에서 시작해서 윗라인으로 넘어왔다. 올라타 줬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 코스피의 기본 추이, 특성, 기술적인 움직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코스피가 언제까지 계속 상승만 할 거냐? 이게 아니죠. 지금 물가 안정 과정에 있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면 거기서 더 빠질까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작년에 물가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지금 하락 중에 있죠. 증시도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물가 하락 추이가 다소 완만해졌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다가 점차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CPI 예상치를 상회했죠. 더 나왔죠.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권은 줄었어요. 고용이 굉장히 좋다.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용이 탄탄한 만큼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0.3% 상회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충격이 좀 있는 상태죠. 투자은행들도 올해 금리 3번 인상 가능하다. 0.25씩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파는 사람이 비싸게 팔면 사는 사람 소비자 물가지수도 따라 올라가죠.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CPI에. 그리고 이게 미국은 2%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여기까지 달성 가능하냐 이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게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계단식으로 과거에 이랬습니다. 80년대 고물가 시절에도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2%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락바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락바텀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긴축의 추이, 금리 인상이 이때쯤 되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발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계속 내리지 못합니다. 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물가 우려에 의한 금리 하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 파란색이 주택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파란색이 빠졌어요. 근데 CPI 렌트비, CPI에 들어가는 이 주택 임대료, 자, 이게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지금 안 떨어졌단 말이죠. 주택 가격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CPI 렌트비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택 가격이 1년 정도 선행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CPI 렌트비가 뒤이어 떨어진다. 이게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CPI 렌트비가 떨어진다. 실제로 임대료 둔화는 이미 시작됐다. 단지 물가 반영까지 시차가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집값이 빠지면 여기에 맞춰서 전세가가 빠지죠. 월세가 빠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년 전세를 살아요. 미국은 전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계약 시점이 시차를 두고 계약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기간 때문에 그렇죠. CPI 렌트비가 실제 반영까지는 시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CPI 주거비 집계 방식 자체가 이 모든 새로운 임대 계약 전체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샘플만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하락분이 전부 다 반영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일단 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현실적인 집값 주거비는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시차를 두고 1, 2분기 정도 시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주거비가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급격한 차이 보이시죠? 이미 주거비는 빠져서 여기 와 있는데 CPI 렌트비는 저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 몇 달 더 지나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린 단기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나 너무나 탄탄한 고용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물가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다소 반등하거나 아니면 하락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가 자체도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위로 나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건 역시 기간 조정이에요. 반등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에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있다는 것. 일단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 중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유가가 인플레이션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비중이 60에서 70% 이상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 하락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거나 하락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주거비도 시차를 두고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는 하락할 거다. 하지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주면서 혹은 시간을 녹이면서 하락을 한다. 그리고 2%까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 여기서 어디선가 락바텀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즈음에서 증시 반등도 멈춰줄 가능성이 있다. FOMC 미팅 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현재 6월달까지 3월, 5월, 6월 세 차례가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세 번의 금리 인상 일정이 단기적으로는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세 번의 FOMC 일정에서 0.25%씩 올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이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상회한 그 다음부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다. 5월 달에 0.25로 끝날 거다라는 예상에서 한번 0.25를 더 올릴 거다라는 예상으로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거비가 생각대로 꾸준히 빠져준다면 이미 주거비가 빠진 만큼 CPI가 따라와서 내려와 준다면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정작 6월달이 됐으면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때가 되면 정작 데이터를 보고 물가 많이 낮아졌네?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5.25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예요. 자, 이렇게 물가 하락 추이가 점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소를 한다. 목표치 2%이기 때문에 계속 내릴 텐데 여기 도달하지 못한다면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락바텀을 만난다면 증시 상승 추이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이야기죠. 아직 물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거는 그 추세인데 추세는 당분간 급락하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령 6월 달에 0.25를 한번 더 올리더라도 증시에 물론 충격은 있겠죠. 그렇다고 반등한 증시가 다시 저점을 깨고 가냐 이런 게 아니라 증시의 상승 추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물가가 피크를 치고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큰 흐름이에요. 대세죠, 대세. 그리고 중간에 물가가 튄다거나 이로 인해서 금리를 한번 더 올린다거나 이런 거는 이 대세 하락 방향 속에서의 작은 흐름들일 뿐이다. 결국 큰 방향은 하방이라는 거예요. 이 하방에 대한 큰 흐름이 바로 증시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증시를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라인, 아직 이 부근입니다. 여기 뚫어서 지지받으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여기를 아래로 깨면 조정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모습은 이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로 이탈하고 다시 뚫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항을 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평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역배열 되어 있던 장기 이평선 그 아래 단기 이평선, 그 아래 주가 역배열이죠. 역배열. 역배열이 지금 다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기존의 장기 이평선들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위로 뚫어냈고 주가가 제일 위에 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 번에 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오고 올렸다 내려오고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결국에 움직임을 주면서 이 위에 올라타고 이평선이 모인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을 상승장으로 돌리기 위한 그 과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는 어떨까? 코스피는 S&P 500과 큰 차이는 없는데 중요 지지 위에 올라와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위에 올라탄 모습, 반대로 S&P 500은 20일 이평선을 아직 뚫지 못한 모습.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죠? 지금 코스피가 미국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S&P 500보다. 단기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기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조금 달라요. 코스피는 이 240일 이동평균선 이걸 못 뚫고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S&P 500은 240일 이평선 여기를 이미 많이 뚫어냈습니다. 많이 뚫어내고 이 위에서 안착을 했다 이미. PER이 평균 이상이었죠. 그만큼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S&P 500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코스피보다 다소 약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아요. 중요한 이 라인 여기를 뚫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2월달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수렴 형태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안착을 해서 여기서 놀다가 다시 상승으로 재상승 도약,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런 기간 조정을 만들면서 다시 재상승을 갈 것이냐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증시 상황 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급등했습니다. 지금 과매수 상태이다.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실제 조정이 나와줘야지 더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증시가 일자로 간다고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간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거나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등반을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은 오버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복싱이나 격투기도 마찬가지죠. 1라운드에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붓게 되면은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에서 1라운드에 잘 싸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져버립니다. 역전 KO를 당해요. 적정하게 쉬어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물가락이 멈칫했다. PPI가 높게 나오면서 CPI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인식이 솔솔 새어나오면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금리 인상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분위기가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은 이미 하방이다. 물론 이 속도, 증시의 상승 폭에는 속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상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 뿐이지 결국 큰 방향은 물가 안정과 동시에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는 이미 피크를 쳤기 때문에 대세 하방 추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락바텀을 만날 거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이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점을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럼 2월 이후 증시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조정 가능 구간이에요. 하지만 증시는 오버페이스, 오버슈팅 혹은 언더슈팅, 적정 가치보다 더 높게 더 많이 올라가거나 더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 100% 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더구나 추세가 강한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조정이 없이 그냥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나 하락도 그냥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냥 계속 빠지는 이런 장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 와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환율이 최소 반등 요건은 충족을 시켰지만 여기서 추가 반등도 가능해요. 분명히. 여기서 그냥 빠져도 자연스럽지만 더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염두에 두되 단 현재 증시 힘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급격한 가격적인 하락보다는 매물을 녹이는 기간적인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 이후에는 이 환율이 가닥이 나오겠죠.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이 여기서 조정을 마치고 빠질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게 2월 말 정도면은 확실해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바로 빠지든 어쨌든 3월달부터는 이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마무리가 되고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3월달, 4월달은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투자 전략. 기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하지만 지금 상승 패턴을 완성하기 그 직전에 와 있거든요. 조금만 단기적인 움직임이 조금만 괜찮아진다면 기간적으로 조금 횡보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재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지금 자리에 말씀드렸던 저항들이 있었죠? 거기를 크게 깨고 그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만 아니라면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다 깨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이다, 단기적인 관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수보다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이거든요.
누구는 나스닥이 뭐 어디까지 더 빠질 거다. 8,000포인트 간다. 지금 하락 파동이 더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나온 종목들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인버스, 곧버스 여기에 베팅하거나 그냥 현금 관망하면서 그냥 무작정 유튜브만 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좋은 종목을 찾고 트렌드에 편승했다면 이미 수백 프로 오른 종목, 수백 프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수십 프로 이상 오른 종목 태반입니다. 공부를 조금 하면서 기회를 계속 봤다면 이런 종목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 조정, 하락에 신경 쓰지 말고 크게 갈 종목을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평균보다 싼 구간이라면 좋은 종목을 찾아서 오래 기다리면 반드시 수익이 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투자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돈도 제 돈이나 다른 유튜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완화의 과정, 이거는 이미 방향은 잡혔어요. 방향성은 이미 하방이다. 단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중간중간 반등은 오겠죠. 그리고 락바텀도 있을 거예요. 이런 출렁임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종목 그리고 자금 관리 여기에 힘쓰시면 됩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가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해주면서 여러분들도 손실 회복한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굉장한 기회를 아직도 영위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공부와 관심에 달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매수 기회 많이 잡으셔서 큰 수익 볼 수 있는 2023년 모두 다 같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